어째보면 좀 잘 소통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했으면 하고 바라는데요. 어,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면 소위 인지학 내지는 신지학의 신비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한꺼풀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의 알쏭달쏭한 문학적 수사로 알듯말듯하게 봐왔던 수많은 인지학, 신지학의 용어들이 실제 자연에서 뭘 가르치는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혹시 제가 요즘 카톡에 도배질을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한데 그 아침에 올려놓은 그 저희 학교 카페에 올린 그 제 제자가 쓴 그 링크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파우스트 말고 개념과 표상에 대한 두 번째 글. 뭐 누구나 아다시피 저도 이제 발그룹국에 발을 들이고 나서 계속 신경을 썼던 문제이긴 한데 뭐 별다른 딱히 계기가 없어서 그동안 별 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정식으로 글을 쓰거나 문제 제기를 이쪽 발그룹국에 통해 체계적으로 좀 흐트려갈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몇 가지 일적인 계기에 그게 마침 얘기가 촉발이 돼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번역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제자가 마침 이제 자기 정리 삼아 써놓은 글들이 있어서 우리 열고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가 됐던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글을 띄웠습니다. 글을 띄웠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어제 오늘 올린 글, 어제 밤늦게 제가 11시 30분쯤에 올렸는데 소위 개념과 표상의 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는 지난번에 올렸고 이번에 올린 내용은 그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보편적인 자연적인 실제하고 맞닿아 있는 거다.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언어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편 실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표현의 말꼬투리를 붙잡고 맴돌이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번역하는데 A라는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아주 능숙하게 알고 독일어를 중간쯤 아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아예 모르고 독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번역하면 누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당연시죠. 기하학을 아는 사람은 이미 기하학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표현상의 문제들이 약간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말 속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먼저 독일어를 아냐 모르냐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인지학이 가르치고 있는 보편 원리, 자연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 또 접근해야만 인지학이 된다는 거고 정확한 번역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게 맞다 내게 맞다 할 필요도 없고 학계의 어떤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용어를 가지고 따져서 합의를 보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이걸 따질 때에는 이게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용법에 정확하게 맞게 해야 되는데 학술 개념어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바로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의 용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대략 이런 정도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번역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20년
20년 가까이 가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더 이상 이게 방치돼가지고는 발도둑학교가 현실적으로 이 혼란이 계속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인지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수가 없고, 인지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인지학적 원칙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갈등 조정 능력 내지는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떨어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에 소소한 생활적인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성교육도 했던 거고, 그래서 미디어 교육도 최근에 하고 있는 거고, 뭐 학교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 문제, 아이들의 성교육 문제, 혹은 미디어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 이런 건 뭐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문제죠. 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하나도 여기가 발도둑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인지학적인 그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을 때 훨씬 잘 합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의 교사들과 리더들이 이 인지학적 원칙을 적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또 의견 대 의견, 입장 대 입장, 갈등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쪽수 싸움이나 정치력의 문제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극복에는 봉합된 것처럼 보여도 항상 갈등의 소정이 또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천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의 문제가 단지 이론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립의 문제, 통일의 문제 이런 거는 아주 실천적인 문제다라고 봐야 되지. 제가 이런 얘기, 특히 이제 이번에 어제 오늘 올린 이런 글들을 어디다가 올리면 흔히 듣게 되는 얘기가 그거는 현장의 얘기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론적인 문제가 뭐 필요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원히 발전 못합니다. 발그룹식으로 얘기하자면 감각폰에 끝까지 머물러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말과 감정의 세계. 근데 그래가지고는 보편 실체에 다가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상태를 좀 벗어나야겠다는 거는 당위적으로,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갈 건데, 중요한 내용 나가기 전에 이제 복습 삼아 개념 하나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했던 얘기이긴 한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게 조금 속으로 미안해요. 이거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려고 그러면 듣는 분들 지겹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제 되도록이면 했던 얘기는 반복을 안 하려고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의외로 반복 안 하면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생소한 어떤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한 몇 번 반복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내용 그런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이론론. 이게 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 한 개를 이해하는 게 인지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지학 전체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데이터의 혼란 속에서 헤매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글 올렸던 그 내용상 논리상 조금 복잡한 얘기들, 칸트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미만 전달을 하자면 의미만 전달을 하자면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론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치환되지 않고 호환되지 않는 차원인 것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차원들, 이것들이 실은 한 묶음이다라고 하는 게 이론론이에요. 한 묶음이다. 그 다음에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어떤 생명의 질서와 같은
분담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온 우주가 자연과 우주와 인간과 미생물과 극소 밀입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미시적인 것에서 가장 거시적인 것들이 동일한 어떤 보편 원리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서로가 그 원리 속에서 일종의 유기체가 갖고 있는 역할 분담 같은 그런 분담 속에 묶여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양의 철학은 특히나 근대 유물론과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고 나서 서양의 공식적인 패러다임이 과학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분석적입니다. 모든 것을 쪼갠 다음 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술적인 편리가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수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려면 그 대상의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수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적으로 파악이 되려면 측정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측정을 할 수 없는 성격의 어떤 기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수학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정과 수학이 접근을 계량성, 계산성 이런 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수학과학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와 자연에 그런 세계가 없느냐 하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영계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라는 거예요. 영계. 영계의 모든 힘들은 수학과학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허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영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신비하다는 것이 아니고 감각의 범위 바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이 뚜렷하게 추론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지 우리 감각으로 지각이 안 된다고 해서 부정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수학과학이 접근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술 문명들은 그런 세계는 없다라고 치고 문명을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반쪽알이라는 거죠. 영혼이 이 세계의 절반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못하지 나머지 절반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나눴을 때 유물론 쪽은 과학이 잡고 있고 관념론 쪽은 종교가 지배적으로 독점하고 있고 이 두 개가 따로 놀고 있고 이 두 개의 세계를 상호 소통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영혼이 둘 다 반쪽알이 이런 어떤 현대 정신세계, 요 두 세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어떤 보편 원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조화롭게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마라고 한 게 인지학이거든요. 그래서 인지학을 과학적 탐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죠. 그거는 과학적 탐구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걸 진짜로 과학적 방식으로 가게 되면 똑같이 연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지학은 양쪽의 성과를 다 인정하면서 양쪽 다에 편향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인지학입니다. 이 두 개를 통합시켜내는 어떤 보편 원리, 이걸 보여주마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유기적 이론론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물리적인 거에서 가장 정신적인 거, 가장 미시적인 거에서 가장 거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일관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서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용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군자는 기미와 징조를 보고, 기미와 징조라고 하는 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거든요. 기미와 징조를 보고 무엇이 올 건지, 어떤 일이 닥칠 건지를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미세한 것에 어떤 조그마한 움직임을 보고 이것의 나비 효과가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슈타이너의 인지학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인지학을 다년간 공부를 하셨으니까 제 얘기가 경험적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산화구성체에 보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화체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힘을 제시를 하죠. 요걸 가지고 동물, 식물, 광물, 인간 다 설명하고 인간의 생리적 발달, 심리적 발달 다 설명하죠. 맞죠? 또 기본적인 어떤 영양 요소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죠. 이거 가지고. 이게 바로 유기적 이론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원자 세계까지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태양계에 대한 문제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인지학에서 봤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가장 기초 개념, 바탕이 되는 기초 개념들이 아카샤 연대기에 나오는 바로 그 사구성체 개념들이잖아요. 이와 똑같은 성격의 개념이 동양에도 있다? 그게 바로 음양오형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따라서 이 보편실제라고 하는 것은 표현은 여기저기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실제가 동서고금에 달라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마치 서양에는 해가 두 개 뜬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천문, 동일한 자연, 물론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풍속과 언어와 이런 데서 문화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어떤 조건적 차이가 있는 데서 이 개별성들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이 보편성이 없다 그러면 세계가 무질서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만물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 원리를 찾아내고 그걸로 전체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관점, 이걸 유기 이론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슈타이너는 유기 이론론을 천명했고, 그리고 제가 동양에서 유기 이론론은 주류였고, 서양에서 유기 이론론은 슈타이너가 굉장히 독특하게 독창적인 어떤 모습으로 띄워낸 거란 말이죠. 근데 슈타이너가 그러면 과연 원조였던가? 원조 아니에요. 원조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도 이미 신지학회에서 이것저것 공부를 할 때 고대 힌두 베단타 사상이라든가 고대 종교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유기이론론을 배웠고 또 근대 철학에서는 자신의 사상을 슈타이너가 하나의 정리된 형태로 딱 내놓은 게 자유의 철학이 처음이었잖아요. 자유의 철학이 슈타이너의 박사 논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유의 철학 속에 영향을 미친 강력한 영향을 미친 세 사람, 이거는 슈타이너 스스로 자기가 살아생전에 이 세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나는 내 철학을 다 배웠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 사람이 괴테, 칸트, 니체예요. 근데 이 세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은 바가 조금씩 다른 거죠. 괴테로부터는 유기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큰 틀을 배웠습니다. 칸트로부터는 인간의 의식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아주 세부적인 기법과 논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니체로부터는 영적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인간관과 상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니체 공부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니체 하면 대표 개념이 초인이잖아요. 그래서 니체 초인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이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물론 니체 전집들이 다 그걸 해명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만 하나의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게 체화되어 있는 인간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문학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입니다. 조금은 논리적인 형태로 제시를 해놓은 거는 도덕에게 벗어나걸 넘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상을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책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책이다. 그래서 그게 니체의 대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상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고대 철학, 고대 지혜와 근대 철학의 세례를 듬뿍 받고 자신이 당대 자기가 공부했던 과학과, 슈타이너 원래 공학도였잖아요. 공학도였고 의학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물리, 화학, 생물적인 과학적인 지식까지 통틀어서 자, 다 묶인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고 유기이론론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슈타이너의 사상을 수용한다는 것은 슈타이너가 보여주었던 관점과 태도를 우리도 개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기이론론을 오늘날,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이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관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지. 데이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특정 지식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역사가 발전하니까.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그때그때 가능한 최대한의 통합을 끝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진보했습니다. 많은 면에서. 그 새롭게 진화한 많은 부분들을 인지학이 포함하면서 해석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인지학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뒤처지게 되겠죠. 예, 제도권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미래 철학이 되기는커녕 100년 전 구닥다리 지식체계로 전락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최신의 성과, 최첨단의 성과들을 인지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실질적으로 해내면서 이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동서고금을 다 통합해야 된다. 저희 학교의 저희 학교가 4가지 원칙으로 운영한다라고 제가 학교를 처음에 세울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를 조화롭게 개선한답니다. 동서고금의 보편 가치를 조화롭게 개선한다. 우리의 삶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과학은 삶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모든 것들을 분리시킵니다. 인지학은 그 방향성이 거꾸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인지학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인지학을 바라봐야지. 신지학 따로, 인지학 따로, 발전부 교육 방법은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단절될 거 아닙니까? 단절되면 전부 무너집니다. 마치 우리 인간을 성문답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사가 제자한테 그 제자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너의 그 손가락은 뭐냐? 그래요. 손가락 이거 없어도 나는 있잖아요. 손가락이 나의 일부지만 손가락이 난 아니죠. 그건 아닌데요. 너의 그 팔은 너냐? 그건 아닌데요. 너의 다리는 너냐? 그건 아닌데요. 너의 그 오장육부 너냐? 아닌데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하나씩 제거해 들어갑니다. 다 제거한 다음 그럼 너는 어디 있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자체는 내가 아니지만 얘하고 결합되어 있음으로써만 내가 완성되는 거지. 부분들을 부분이라고 다 떼버리고 나면 본질적 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지학이 통합하고 있는 범위 안에 수없이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죠? 얘들 다 동떨어져 있는 상태로 동떨어져 있는 따로 놀고 있으면 인지학은 없다는 거야. 이게 유기체처럼 하나로 어우러져서 굴러갈 수 있을 때 그거를 전체로서 우리가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안 쓰면 소리를 자꾸 크게 내게 돼가지고 좀 쓰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유기적 이론론은 이런 것입니다.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이론론을 빼면 시체다. 인지학이 유기이론론이 아니라면 그것은
슈타이너는 생각도 안 했던 사상이다. 라는 겁니다. 슈타이너는 유기이론은 아닌 사상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출석표를 그렇게 과감하게 던지고 세계관 대 세계관에 일종의 문명적인 패러다임 전쟁을 한번 신호탄을 올리겠다 하고 야심차게 올렸던 게 유기이론론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다시 쪼가리를 해가지고 소통할 수 없는 걸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가 인적을 공부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쪼가리 내는 방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게도 말 꼬투리 내지는 어떤 문헌의 토시 정확성이 마치 진리를 알 수 있는 지름길인 것처럼 생각하면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리적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 색인에만 관심을 두는, 혹은 더 좀 한 발 나가서 비유를 하자면 연구를 못하면서 제밥만 챙기는 제밥 상을 어떻게 차리는가 가지고 맨날 떠들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연구의 생리와 원리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론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관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정인지 구소를 할 건데요. 이 정인지 구소를 제가 이것이 유기론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일단은 오늘 좀 쫙 깔고 나서 그리고 저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빨리 강의를 해서 정인지 구소가 정리가 되면 내일 편까지 가겠습니다. 자, 정인지 구소에 보면 천지 자연에 어떤 소리가 있으면 소리 성자, 제가 한문은 쓰는 게 더듬더듬해서 한글로 쓰겠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늬가 있다. 무늬 형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물에 이 소리와 무늬가 어우러져 가지고 담겨 있기 때문에 만물이 이 소리와 무늬가 실은 그 만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간이 그 만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정. 만물의 정을 인간이 알아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언어를 만들었다, 문자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걸로 글자를 만들고 말도 만들고 했다. 언어가 탄생했다. 요런 얘기가 정인지 구소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첫 문장이에요. 이게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자 우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12감각으로 따지면 소리는 어느 감각에 해당합니까? 청각일 것 같죠? 청각은 조금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진동, 그보다 더 촉각 닿잖아요. 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닿아서 우리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최소한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동입니다. 이 진동이 커지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진동이 커지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떨림이 있는 겁니다. 태초에 어떤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시청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청각적인 경험이죠. 청각적 경험이고, 어떤 무늬를 인식하는 것은 시각적인 경험이잖아요. 그죠? 이건 시각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식적인 경험이잖아요. 사고 감각이 됐든 어느 감각이 됐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것들입니다. 요런 순서대로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늬가 있고, 그게 만물의 정이 담겨 있어서 인간들이 이거를 알아내가지고 언어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구약에 있는 창세기가 있고 요한복음의 창세기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이 슈타이너도 인정하는 최고의 영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안 들어가죠. 나머지 4대 복음서 중에서도 3개만 공관복음에 들어가고 요한복음서는 뭔가 영지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많이 풍긴다고 해서 공관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슈타이너는 요한복음이 최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첫 문장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빛이 되었다. 빛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으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빛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천하 만생명을 다 창조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의 육신으로 들어왔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생명이 되었다. 생명.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육화돼 들어왔다. 쉽게 말해서 발도르프 쪽에서 쓰는 용어로는 인간의 몸으로 왔다. 몸으로만 온 게 아니고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인간한테 지혜가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심신을 이루었다. 인간의 심신을 이루었는데 어두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요한복음의 창세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창세기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말씀부터 나오죠. 이게 소리와 관련된 거죠. 말씀은 소리잖아요. 빛, 이거는 보는 거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보는 거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비로소 인간의 심신 내지는 생명 이런 것들이 나온다. 요 위에 있는 정하고 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물이 발생하고 만물의 의미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 구성체로 얘기를 하자면, 다 구성체로 얘기하자면 말씀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다 구성체. 여기 토성기, 여기 태양기, 여기 달기, 여기 지구기, 여기서 에테르체, 여기서 아스트랄체, 여기서 자아체, 여기서 물체. 이 기본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생긴 건 어디서 생겼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생긴 거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어딘가에서 생겼겠죠. 요 근점에서 생겼겠죠. 왜냐하면 토성기, 원형물질이 있을 때는 암흑일 거 아닙니까? 원형물질들만 돌아다니지 생명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구별대에서 번식해야 생명이죠. 근데 모든 것이 뒤섞여 있을 때 그런 개체구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없는 영역이에요. 실제로 1년에 겨울에도, 겨울은 물론 뭐 지구의 겨울 자체는 땅 밑에서 생명이 다 자라고 있지만 그 뽀기 운동으로 봤을 때는 겨울에는 생명이 없는 때잖아요. 그죠? 봄으로 들어가면서 요 어느 지점에서 싹이 트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러면 싹이 트려면 뭐부터 돼야 되냐? 얼음부터 불려야죠. 얼음이 불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쩡 하고 갈라져야 됩니다. 겨울에 그 어떤 그 음적이고 냉동되어 있던 상태가 풀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쩡 하고 갈라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말씀이라고 했냐? 그건 그냥 소리인데. 자, 이 말씀은 뭐겠는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뭐겠는가? 우리의 말은 소리죠. 말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에 뜻이 있고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소리하고 말을 구별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소음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의지를 담고 있다면 그거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애들이 옹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언어일까 아닐까? 사회적 언어는 아니죠. 사회적 언어가 되려면 1, 2, 3인칭을 갖추고 주술구조를 갖춰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 뜻이 없나요? 아니죠. 옹알이 속에 애가 불쾌하다, 유쾌하다, 피곤하다, 졸린다, 기쁘다, 슬프다 다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언어인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언어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건 아주 자연으로부터 온 초보적인 어떤 상태의 말을 얘기하는 거고, 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제된 걸 얘기합니다. 네. 이거 두 개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우주의 어떤 그 장세기적인 사건으로서의 소리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높임말로 써가지고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태초에 우주에 어떤 진동이 있었다. 근데 이 진동은 어떤 특정 방향성의 질서를 함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함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통에서는 뭐가 안 일어나니까, 움직임이 안 일어나니까 이쪽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말할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고, 자, 처음에 그럼 빛과 열이 있습니다. 빛과 열. 우리가 태양이라고 흔히 말해버리고 말지만 빛과 열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먼저였다, 열이 먼저였다, 굳이 따지자면 뭐가 먼저였다는 걸까요? 열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마찰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마찰이 먼저다. 즉 운동이 먼저다. 빛은 나중이다. 자, 운동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진동이 생기고 이 진동으로부터 열이 나옵니다. 이 열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제 열이 나오는데 그 열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에 있는 모든 것에 열이 있습니다. 이 열들 중에서 미세하고 보다 이 우리가 촛불을 들여다보더라도 촛불 안을 까매요. 촛불 한참 들여다보세요. 안은 까맣습니다. 촛불의 중심, 촛불의 바깥은 노란색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안에하고 밖에하고 색깔이 다르죠. 불 하나 안에도 음량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촛불 하나 안에도 음량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은 쪽이 어디 쪽이냐? 중심이 밝냐? 바깥이 밝냐? 바깥이 밝아요. 그죠? 열의 가장자리 바깥 부분에서 빛이 나옵니다. 열이 퍼져나간다 했을 때 그 퍼져나가는 가장자리 쪽에 있는 어떤 상태들이 비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상태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제 드디어 뭔가 보이는 세계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어제 저희 학교 카페에다가 그 베테 색채론 한 거 메모한 걸 조금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테 색채론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빛을 인식할 수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유기이론론에 의해 가지고 설명되는 겁니다. 유기이론론. 동양에서는 이것을 동기감응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운들끼리 서로 응한다, 호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깥에 있는 빛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안에 빛과 관련된 어떤 성질이 있어야만 동기감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베테 색채론의 핵심 개념인 생리색. 생리색을 설명하는데 기본 전제예요.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쨌든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은 보이니까 봄이에요. 진짜로 여름은 열리니까 여름이고, 가을은 생명력이 가니까 가을이에요. 겨울은 속으로 저기 밑으로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겨울이에요. 이거는 한글 파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강의 끝에 제가 이제 한글 파자를 보여드릴 겁니다. 순 한글을 어떻게 뜻풀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가면 열심히 공부한 보람을 진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끝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능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운동.
아카시아 연대기에서도 이 태양기 때 태양이 지구를 떠남으로써 드디어 지구에 있는 생명체, 특히 인간이 그 열을 쫓아가려고 일어서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몸과 마음의 분리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주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때는 광물, 요때는 식물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그러죠. 식물이 번식력을 배경하는 거잖아요. 에테르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네, 근데 동양에서는, 그럼 동양에서는 이 원형적인 상태를 오행으로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수. 운동이 막 이제 일어나서 전진하고 있는 상태를 목 이라고 하잖아요.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동양에서 이게 수, 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화, 여기는 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손은 생략돼 있죠. 중간에 있다고 보고 사이사이에서 운동하는 거고 생략돼 있습니다. 목화금수를 주변에 뺑 두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두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태양계의 실질적인 움직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려면 맨 처음에 바깥돌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토성이다. 그 다음에 중심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태양이다. 그래서 토성이 바깥돌로 만드는 거 이게 1번, 태양이 태풍의 눈을 만드는 거 그게 2번. 이게 순서대로 요게 토성이 태양계 그입니다. 그러면 별들이 쭉 늘었을 거 아니냐? 그게 3번. 이렇게 늘어서고 나면 여기에서 같이 어떤 이 전체 운동 과정을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쯤에 힘이 이합집산되는 과정이 생길 게 아니냐. 그게 4번. 요 4번 요 자리에 있는 애가 누구냐? 지구라는 거죠. 지구. 그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애가 양극점을 빼고 나면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그게 목화금수잖아요. 네. 목, 화, 금, 수 이렇게 4개 있잖아. 이 구조가 똑같죠?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행성들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한 번씩 주도권을 쥐고 지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성의 힘이 세지면, 즉 지구가 수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겨울이 된다는 거예요. 금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가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바로 목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궤도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때가 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구 주변에 목화금수 4개 쪼름이 있잖아. 이거 4개하고 이거 4개하고 논리는 똑같다는 거야. 단지 궤적 운동의 어떤 시차에 따라 가지고 순서가 정해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 실제라는 거죠. 우주 자연적으로 실제로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거야. 음양오행이라든가 사구성체라든가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논리들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다. 관찰값이다. 관찰과 사고로 이걸 알아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가 뭐 물 자체하고 표상이 맞냐 안 맞냐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야. 따질 필요도 없다. 괴테도 색채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건강한 한 해에 있어서 우리의 감각이 감정을 끼우지 않고 냉철하게 관찰했을 때 우리의 사고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첫 번째 암을 원현상이라고 해요. 괴테는. 근데 원현상이 바로 보편실제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다리는 징검다리인데, 이 원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이 원현상 배후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형이상학자들이 하는 짓이고, 특히나 유물론자들조차도, 근데 과학의 경험론자들조차도 배후에 뭔가 본질적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자꾸 가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태도들은 물론 유기이론론에도 보면 일단은 오르죠. 이 자체는 오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나도 바로 그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동기감흥식으로 알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의 뭐는 없는 거죠. 이 배우의 뭐는 없는 게 당연한데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테는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하고 똑같다고 비유를 하는가 하면 어린애한테 거울을 보여주면 거울을 처음 본 어린애는 그 거울 속에 있는 게 자기인 줄 모르고 거울 뒤에 누가 있나 자꾸 본다는 거야. 그런 태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거죠. 실은 자기가 움직여보고 거울에 있는 그걸 보면 저게 나네 하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예. 거울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안 겪어본 애들은 거울 뒤에 뭐가 있어서 어떤 그 거울 속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런 비유를. 우리가 우주를 알 수 있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질서와 힘이 우리 심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 속에 나를 아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괴테가 생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내면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딱 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태양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우주적 실제 사건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고 있는 사계절의 순환하고 이거를 1년 단위로 했던 뭐 10만 년 단위로 했던 이것이 순환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인지학에서는 사고성취 개념을 쓰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음양고행 개념을 써가지고 똑같은 실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소리가 나오면 이 열운동이 처음에는 열로 시작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강렬해지면 빛까지 나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 상태, 볼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거죠. 볼 수 있는 상태가 오면 이 열운동이 상승함에 의해 가지고 만물이 전부 분화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분수함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어느 한계 지점까지 갔다가 수그러들 거 아닙니까? 지금 운동의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이 목이면 목은 한참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쪽은 성장의 한계죠. 계속 분산되면 사라져버릴 거 아닙니까? 계속 분산되지는 않죠. 어떤 성장의 한계 지점에서 꺾이죠. 수렴하는 쪽으로 꺾입니다. 꺾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 빛이 나온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빛이 나온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꺾이면 어떻게 되냐? 식물의 성장에서 목기운이 왕성할 때는 줄기가 위에서 쫙쫙 뻗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게 화기운이 올 때는 꽃이 피잖아요. 잎이 벌어지고.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달리죠. 열매가 달리죠. 형태 지워진다는 겁니다. 형태가 주어지면 드디어 형상이 주어집니다. 형태가 주어지면 성질도 같이 주어지게 되죠. 형태와 성질이 들어갑니다. 그럼 형태와 성질이 들어가면 이게 어떠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격의 질과 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 질량을 가진 뭔가가 나옵니다. 형태 지워진 뭔가가 나옵니다. 요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 납득되세요? 네.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이 순서를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합당한 어떤 무늬가 있었고, 시각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긴다. 성격화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빛이었고, 이 빛이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형태 지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네. 진짜 비슷하네진짜. 그 다음, 동양에서 주역은 음양오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배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배를 다음에 주역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면 배를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겠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에 있습니다. 의미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한글로 배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금태가 있고, 이건 복귀팔개입니다. 복귀팔개하고 문항팔개 두 개 다른데 두 개가 뜻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이 우주의 원형적인 상태를 뜻하는 게 복귀팔개고, 그게 지구 대기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질서를 뜻하는 게 문학팔계예요. 그래서 복귀팔계하고 문학팔계가 의미 체계가 좀 달라요. 문학팔계가 좀 더 복합적인 거죠. 좀 더 그러고 생활 실용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문학팔계입니다. 그래서 예사람들은 복귀팔계는 하나의 어떤 이론적 전제로 깔고 문학팔계를 가지고 주로 실용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복귀팔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감리가 마주보고 있는 것도 복귀팔계예요. 문학팔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태극기에 근본감리가 마주보고 있죠. 그게 복귀팔계 체계입니다. 복귀팔계 체계에서는 근본감리가 마주보고 있지만 문학팔계에서는 근본감리가 대칭점에 서 있지 않아요.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복귀팔계에 보면 맨 위에 건이 있고 맨 밑에 본이 있습니다. 왼쪽에 리가 있고 오른쪽에 답이 있습니다. 또 이게는 괴의 이름이고 이게 뜻하는 어떤 자연력이 있잖아요. 자연력. 그 자연력을 요거는 물이라 그러죠. 요건 불이라 그러죠. 요거는 하늘이라 그러죠. 요건 땅이라 그러죠. 그래놓고 다시 중간에 또 두 개 더 꺼가지고 여기를 택패라고 하고 여기를 진패라고 합니다. 여기를 송패라고 하고 여기를 강패라고 합니다. 강패의 의미는 산입니다. 택패의 의미는 연못입니다. 그 다음에 진패의 의미는 우레입니다. 우레. 송패의 의미는 바람입니다. 잘 보세요. 복귀팔계에서는 이 세상의 운동 방식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 이 근본캐는 이거는 영원히 항상적인 거다라고 봅니다. 이건 붙박이다. 붙박이로 그냥 한번 숫자로 따지자면 0이다. 0. 얘가 항상성으로 항상 이제 우주의 상수로 늘 있는 기운이다. 그럼 우리가 근본 하늘 땅 이러면 이게 하늘 땅이 뭐 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다 자연력이거든요. 그러면 동양인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걸로 어떤 자연력을 지시하려고 했던가를 알아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거 어떤 자연력을 지시하려고 했던가를 알아야 돼요. 땅은 중력이에요. 땅은 그냥 중력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중력이 뭡니까? 잡아당기는 힘이죠. 잡아당기는 힘. 아래쪽으로 내려두는 힘. 그럼 그 반대 힘은 뭐겠습니까? 띄우는 힘이지 뭐. 그러니까 이 세계는 띄우는 힘과 당기는 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직립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천체들하고 직립된 상태에서 상하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 라인 이게 상수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당기는 힘, 띄우는 힘 이 두 개. 띄우는 힘을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 전자기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자기력과 중력 이게 전자기력 중력이 그 외에 좌우로 움직이는 힘들을 핵력이라고 하는데 핵력보다 전자기력 중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걸 상수로 딱 붙박이로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이 상수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막 일어난다는 거야. 움직임이 일어날 때 순서가 있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나타난다. 식물은 왜 위로 자랄까? 어렸을 때 안 궁금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위로 자라지? 위로 자라는 거는 당기는 힘이 그죠? 위로 당기는 힘이 밑으로 누르는 힘보다 세기 때문에 위로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단순합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중력이 아무리 세도 그 중력보다 더 센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중력과 전자기력은 어디서 오냐? 이거는 또 지구의 자전공전이 가지고 오는 어떤 회전운동 효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번잡한 설명은 나중으로 좀 미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순서가 있다. 맨 먼저 생기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움직여요. 이걸 A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움직입니다. 이걸 B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움직여요. 이게 C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양에서는 이 A 라인이 움직이는 것을 기라고 합니다. 기. 그 다음에 이 B 라인이 움직이는 것, 이걸 정이라고 해요. 정이라고 하고, 이 C 라인이 움직이는 것, 이걸 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의 순서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형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냐? 순환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반복한다고 보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한 번은 기정형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한 번은 형정기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한 번 기정형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한 번 형정기 운동이 일어나고 요게 일어나면 살아가는 과정이고 요게 일어나는 거는 죽어있는 과정이고 죽어가는 과정이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도 순서가 이게 지금 6개를 두 개 짝을 지어가지고 3개로 지금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도 미세하게 또 순서가 벌어져요. 얘하고 얘가 첫 번째 움직인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먼저 움직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양패가 먼저 움직입니다. 양패. 양과 음의 관계는 먼저 나오면 양, 뒤따라 나오면 자극은 양, 자극에 대한 반작용은 작용은 양, 반작용은 이런 관계거든요. 양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음이 대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양패고 어떤 게 음패인지를 어떻게 하냐? 그럼 괴가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괴가 3층으로 돼 있죠. 3개죠. 괴가 3개죠. 이어진 건 양이고 끊어진 건 음이죠. 그거 3개 다 곱하면 음양이 나옵니다. 그럼 금패는 양양양이니까 양이죠. 공패는 음음음이니까 3개 다 곱하면 음 곱하기 하면 음이잖아요. 그쵸? 근데 감패 리패가 재밌습니다. 리패는 양 2개 하나잖아요. 그럼 3개 다 곱하면 음이네. 맞아요. 주역에서는 불을 음으로 봅니다. 거꾸로 물은 양이네. 2개 양 하나. 얘가 양이에요. 그럼 이 기준은 뭐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불이 있는 곳에서는 불은 이미 정점이야. 불은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물은 저점이에요. 얘는 움직이면 뭔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체용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의 상태가 뭐냐? 운동했을 때 효과가 뭐냐? 이걸 체용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기정형 이런 순서로 생긴다. 일단 생기고 나면 기정형, 현기정, 기정형, 현기정을 마치 시계추처럼 반복한다. 라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진하고 손 중에서는 양패가 어디냐면 얘예요. 얘가 양패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인 거죠. 제일 먼저 움직이는 애인 거죠.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얘가 2번 받습니다. 그럼 얘가 3번 받고 얘가 4번 받아요. 그럼 얘가 5번 받고 마지막으로 얘가 6번 받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1, 2, 3, 4, 5, 6번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소리와 빛과 형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자는 거예요. 이 괴의 작용들 중에서 소리에 해당하는 괴의 이름은 뭘까? 진쾌예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랬죠. 대추에 떨림이 있었다. 이 떨림이 그런데 어떤 질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얘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러면 인간들의 빛에 해당하는 거, 시각적인 경험에까지 들어오는 빛은 어디서 나오냐? 4번에서 나와요.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실제 자연에서 이렇게 돼요. 어떤 운동, 빅뱅이 됐든 뭐가 됐든 탁 촉발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 바람 켜잖아요.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운동의 영향을 퍼뜨리는 거예요. 실어 나르는 겁니다. 운동의 영향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촛불의 중심은 까맣다. 바깥은 퍼져 있다. 실어 나르는 게 바람이 그걸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럼 끝에 가면 얘가 밝아져요. 밝아지는데 밝아질 때에는 먼저 이쪽처럼 밝아지고 이걸 투명하다 그래요. 우리가 밝다라고는 하지만 두 가지 밝음이 있어요. 투명한 밝음이 있고 광명한 밝음이 있어요. 이게 수동 능동 같은 겁니다.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이런 거예요. 물도 밝죠. 맑은 물은 속에 원이 들어가 보이잖아. 물의 밝음을 우리는 투명이라고 해요. 반면에 어떤 그 빛을 쏘는 이런 밝음, 사물을 쫓아가는 밝음, 이건 광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빛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는 광명까지 와야 알아요. 이쪽을 투명, 이쪽을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빛, 여기가 빛. 그럼 세 번째는 이거 보세요. 연못하고 산이에요. 연못하고 산이 뭐냐? 연못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간 거, 여기에 물이 차면 연못이 되는 거죠. 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한마디로 산은 하늘의 기운이 땡겨 올리다가 멈춘 거가 산이 되는 거예요.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공쾌가 고뇌 기운, 중력이 잡아당기다가 멈춘 거죠. 그러면 얘들이 요철관계잖아. 요철관계잖아요.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당연한 거죠. 이게 요철관계로 만들어졌으니까 애초부터. 그럼 이게 삐뚤빼뚤하게 어디가 불복지고 어느 만큼 튀어나오고 어느 만큼 들어가고 이게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정해지니까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양이 나타나면 이 안에 있던 기점들이 모양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해. 단계 올라갈 때 A 단계에 있었던 거를 B 단계는 포함하고 있고 A, B 단계 두 개의 힘을 C 단계가 포함하고 있는 관계거든. 그러면 형태가 만들어질 때 그 형태 안에서 기와 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기가 움직인다고. 전기가 움직이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산에 전기를 이어받아 이런 말 쓰잖아요. 동양인들은 이 자연은 살아있다고 봤지 죽어있다고 안 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기가 내 속에도 있다는 거잖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내면에 정과 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과 기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진동과 빛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빛의 크기, 빛의 강도, 빛의 성질, 이게 그 생명체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가 말씀이라면 여기가 빛에 해당하는 데고 여기가 생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인지구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복귀팔개 얘기 세 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고성체 얘기도 했죠. 음양오행 얘기도 했죠. 이미 얘기했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잘 꽤 맞추는 것 같나요? 자연의 실제인가요? 잘 연결하시고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꽤 맞추기도 잘한 애가 돼버릴지 모르겠지만 증명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진짜로 질서가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거가 좀 어디요?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거? 아니 그것까지 지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려면 일종의 괴를 가지고 연력학적인 수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역할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못하는 거 아닌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동양의 창세기는 주역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복귀팔개가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복귀팔개 4괴를 걸고 있잖아요.
네 개를 그리고 중앙에 태극을 나눴잖아요. 이거를 잘 해석하면 이게 바로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태극기의 철학적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작이다. 그래서 제가 태극기의 인지학적 의미라고 하는 거를 또 카페에다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에 글을 아무리 써도 절대 300명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삼아가지고 조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슈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어의 영에서 영이니까. 언어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네, 영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처음에 소리를 낼 때 어떤 감흥을 가지고 소리를 냈는지 추적해봐라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어둠이 빛을 몰라봤다 그랬죠? 어둠이라고 하는 게 음적인 것들, 형태 있는 것들, 물질화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물질적인 인간이죠. 그게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자기가 빛으로부터 나왔고 자기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마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신, 지혜 이런 거를 모든 고대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빛과 어둠을 얘기할 때 빛이 지혜에 해당하는 거고 어둠이 무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는 빛은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정신적인 거에 어떤 원형을 얘기하는 거고 소금은 물질적인 거에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목화토금수로 하면 수잖아요. 빛은 화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수화 이게 자연에서의 대칭적인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운동에 상반된 대칭적 운동의 대표 주자들이죠. 물과 불. 나머지는 이 주변에 분포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먹었다. 그게 어둠은 빛을 몰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원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이론에 빠져들게 됐을까? 애초에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발화하기 시작했는지 까먹어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처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모방하고 어떻게 나를 표현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1살, 2살, 3살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까먹었죠. 그런데 까먹었습니다. 그럼 까먹었으면 의식에서 망각됐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존재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에 자각되지 않고 또아리 틀고 있는 어떤 내면적 경험 이런 거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들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의식보다 힘이 훨씬 커요. 우리는 기억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한 존재들이지만 실은 망각 속에 기억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은 좌뇌가 관장하지만 망각되어 있는 우뇌 속에 우주의 보고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전생을 거쳐왔습니다만 전생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생에 아무런 정보도 나한테 전달이 안 됐나요? 전달됐잖아요. 전달돼서 내가 유전자의 형태로든 골격의 형태로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에 있나요? 우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 단백질이라는 형태로 좌뇌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잠재된 형태로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어둠이 빛을 몰라봤다는 건 우리가 그 기억을 까먹었다. 근데 앞에 언어의 영에서 그죠? 자, 우리가 언어의 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태초의 느낌을 떠올려라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너 스스로 그걸 좀 감지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했고 언어의 기원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의 기원은 멸기운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게 다 멸기운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냐? 태양계가 어떻게 생겨나부터 설명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지구에 어떤 순서로 어떤 질서로 영향을 미쳐 들어오는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게 멸기운인 거죠. 이게 바로 멸기운입니다. 어딘가는 지형이 꺼져 내려가고 어딘가는 산이 치솟고 하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설명할 수 있어야 인간의 원 경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결론만 한번 따보죠. 슈타이너 왈 언어의 기운은 별기운이다. 그냥 결론만 들으면 황당무계하죠. 우리 인간은 이 복잡한 의식적 자기 표현의 언어가 별에서 왔다라고 하면 결론만 보면 황당무계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유기론론이란 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미시적이고 가장 복잡한 거하고 가장 거시적이고 가장 원형적인 거하고 같은 질서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 이게 유기이론론이라고. 확실히 좀 개념이 잡히시죠? 이게 바로 유기이론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기이론적인 부분이 실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표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달이 있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길든 짧든 같은 달을 가리키는 거잖아. 손가락의 색깔이 까맣든 노랗든 같은 달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손가락은 그냥 하나의 달을 지시하는 일종의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달이거든. 그럼 손가락을 지시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달을 봐야지. 손가락이 짧네 기네, 손가락이 뭐 때가 끼었네 안 끼었네, 뭐 노랗네 까맣네, 네 손가락은 까마니까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독일어로 하면 달이 보이고 한글로 하면 달이 안 보이나요? 한글이나 독일어라고 하는 건 손가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흑인종이 가리키면 달을 못 가리키나요? 네? 하얀 손가락과 까만 손가락은 실제가 다른가요? 하는 문제예요. 달이 보편 실제고 달이 개념이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면, 언어는 그 외에 어떤 그 낱말,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각 민족의 언어, 이건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손가락이 예쁘네, 못났네, 길래, 짧네 이래가지고 20년을 써왔다는 거예요. 달 얘기는 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고, 달이 어떻게 기울었다, 쳤다 하고 그게 우리의 삶과 인간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 아래에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걸 알고 싶어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가지고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얘기 백만 해봤자 달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인지하게 접근할 길이 없다. 인지학뿐만 아니라 인간이 진리에 접근할 길이 없다. 보편 실제에 접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어쨌든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발도르포 용어를 놓고 싸웠습니다. 이 용어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일어니 한국은 한글이니 하는 걸 따지는 거 가지고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니 일어니 독일어니 한글이니 어떤 게 더 사전적 어근에 맞냐 안 맞냐 하는 거 가지고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인지학이 가르치고 있는 개념의 내용과 보편 실제를 얼마나 이해했나 하는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 그리고 그 보편 실제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인지학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지학만 있는 게 아니다. 인류가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개척해온 수많은 어떤 축적된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역시 그런 지혜 수행적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거를 정리를 해냈던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주체성과 중심을 바탕으로 보편성에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와 열정,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사전 백날 뒤져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문화적이고 대중적인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뭐 사회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된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전적인 엄밀성을 근사치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근사치로 맞추려고 하는 표상을 세련되게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 그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1차 문제가 아니고 2차 문제고, 주가 아니고 부라는 거고, 앞에 게 돼야 뒤에 게 되는 거지, 뒤에 걸 한다고 앞에 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뭐랄까 일보 전진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사실 최근에 몇 개의 글 속에서 제가 계속 꾸준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쉬고요. 이제 정의지구서 본문으로 쭉 달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